안녕하십니까, 윤구입니다. 세금제도에 대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금이 이제 좀 알아봤죠. 세금은 아주 오래된 제도고, 우리는 세금을 내고 정부가 세금을 걷고, 세법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 뭐 대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사실 몇 가지만 확인한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제2강을 하겠습니다. 제2장 가정이나 회사는 수입 지출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다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는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회사를 다니는 사람, 자영업도 자기 회사를 다니는 거죠. 그리고 프리랜서, 일용직도 어느 걸 다니고 있죠. 자기가 스스로 뭘 해서 하는 사람들 다 자기 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정 회사, 경제 3주체, 지금 2주체 예를 든 거예요. 가정 회사. 가정 회사인데 수입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번 달에 얼마나 벌지, 얼마나 나에게 돈이 들어올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거의 다 수입을 예측을 하고 나서 지출을 하죠. 수입을 예측도 하지 않고 지출을 막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수입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수입을 알죠.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받는다. 그런데 그것보다 몇 배, 초과해서 수입을 지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거의 다 자기의 수입 내에서 지출 계획을 짜고 지출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산합니다.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산이에요. 가정도 파산하고 회사도 파산합니다. 다른 회사 사장이 자기의 얼마 정도 이렇게 사업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벌 거라는 지출 예측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게 몇 배나 되는 원자재를 사들인다든지 그거에 몇 배나 되는 임금을 줘야 될 고용한다든지 해서 하면은 당장 회사가 파산하죠. 큰 기업들 혹은 중견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다가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정부의 수입 지출 관계, 여기가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물론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학력고사 세대인 우리들은 중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정부의 수입 지출 관계.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가정이나 회사는 미리 지출 계획을 세우고 그랬었나요? 수입 내에서 지출을 한다는 것, 수입을 예측을 하고 지출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정부는 지출을 먼저 정하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가정이나 회사는 수입을 먼저 예측을 하고 지출을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출을 먼저 예상하고 수입을 한다. 프로세스가 반대죠. 지출을 먼저 정합니다. 우리는 그걸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로 예산 편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웃기지도 않아요. 예산 편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단어 두 개군요. 예산 편성.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통과시킵니다.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수입을 하죠. 세금을 걷어들이죠. 세금이 만약 지출보다 세금이 적게 걷어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거기서 스탑할 거야. 이제 우리가 100조의 지출을 예상했는데 정부 예산을 한 7, 8월 되니까 50조 정도 걷었다. 근데 남은 상황을 봤는데 도저히 50조 채울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그만 걷자라고 하는 정부가 세상에 과연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지 않죠. 길을 쓰고 50조를 거두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세수가 더 거친 경우도 있어요. 더 거치면은 돌려주나요? 아니죠. 그냥 가지고 있죠.
말이야 하기 나름이죠. 내년에 쓰면 돼. 혹은 뭐 지원금을 좀 줄게. 얼마나 말에 붙이기 나름이니까. 예를 들어 포인트는 가정과 회사 그리고 한묶음, 그리고 정부 한묶음 양쪽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과연 될까요? 왜 정부는 가정과 회사와는 반대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문을 중학교 때 배운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지 않고 살았었는데 이제 이 세금 제도의 개혁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그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거예요. 왜 정부는 가정이나 회사, 우리하고 다른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도 과연 될까? 그래도 과연 될까요? 그래서 공리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공리는 이제 수학에서 주는 용어인데 증명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공리라고 하죠. 액시옴, 액시옴이라고 많이 쓰는데 영어 단어로 제1공리, 일본어는 모르겠어요. 제1공리 하면 뭐가 제1공리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한 공리는 이겁니다. 정부도 가정이나 회사처럼 들어온 수입 내에서 지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입을 먼저 예측을 하고 지출을 해야 한다. 지출을 먼저 정하고 무조건 걷어들일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걸 제1공리로 한번 잡았습니다. 정부도 가정이나 회사와 똑같은 경제 논리를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제2공리는 제1공리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세금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죠. 지금은 정부가 지출을 예상을 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정말로 100조란 예산을 짰는데 한 10월 달까지 가서 한 50조 걷어 남은 2달 동안 또 50조를 더 써야만 돼요. 왜? 계획을 짜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돈을 걷을까요? 세금을 만들겠죠. 세금의 항목을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걷고 저렇게 만들어서 돈을 걷고 그런 말 있잖아요. 선거가 다가오면 교통범칙금이 증가한다. 막 도로에서 경찰들 서가지고 막 벌금을 받는다. 그것도 일종의 세수죠.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정부는 분명히 돈을 더 걷어들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제도가 바뀌어야 되죠. 이 두 번째 공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잠깐 공리를 아니고 세금을 이루고 있는 항목이 뭔가 분석해 봤습니다. 세금은 과연 뭐로 되어 있을까?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세액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라는 소득세가 있으면 소득이라는 게 이제 세금 부과 대상이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어렵나요? 전공이 경장이나 경영학이 아니고 물리학과라서 뭐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액은 10%, 이제 그냥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10이라고 했어요. 뭐 50%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세금을 부과한 대상 그리고 세액 두 가지로 돼 있더라. 더 있나요? 일단 두 가지. 이제 이제 누진 제도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액이 변하는 거죠. 뭐 1억 벌면은 10%, 수입 2억 벌면은 뭐 20%, 뭐 3억 벌면 30%, 뭐 이런 식으로 누진이 되는 거죠. 많이 벌수록 더 낸다는 게 아니죠. 1억 하는 세금이 10%면 1억 번 사람은 1,000만 원 내면 2억 번 사람은 2천만 원 내니까 분명히 더 많이 번 사람이 분명히 세금을 더 냈습니다. 1억 번 사람은 1,000만 원, 2억 번 사람은 2천만 원 냈으니까 분명히 세금을 더 냈죠. 근데 누진제도는 2억 벌면 20%니까 4천만 원을 내는 거니까 세금을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많이 번 사람한테 더 많이 내게 하는 거죠. 그게 누진제도죠. 세액이 올라가 버리는 거.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3공리 요게 이제 이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모든 내용 세금 제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 동영상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검은 바탕에 빨간색은 안 보여서 다시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상관없죠. 세금은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쓴 돈에 대하여 부과한다. 여기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생각이 떠오르기까지 한 5년 걸렸습니다. 그 전에는 세금제도 개혁에 대해 생각하면서 항상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장 공정한가 계속 생각을 했는데 항상 올바른 답변이 나오지 않더군요. 항상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고 공정하지 않게 되고 뭐 절세를 할 수 있게 되고 등등등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반대로 뒤집어 봤습니다. 그러니 이걸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이과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환이라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뭐 자랑 같지만 아마 인류 역사상 인간이 한 뭐 만 년 전부터 원시의 시대 동물이 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70억이지 아마 몇백억 혹은 거의 뭐 천억 가까운 사람이 살다가 갔겠죠. 중산 포함해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금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부과하지 말고 쓴 돈에 대해서 부과하죠. 자세한 설명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지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 이겁니다. 이거를 공리로 했습니다. 네 번째 공리. 돈을 쓰는 경우에 각각 분위기를 걸려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 결제 방법. 현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식당가 밥 사 먹고 10,000원 현금 냈습니다.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 은행 카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도 있어요. 백화점 가서 구두를 살 때 보통 여기 많죠. 구두 티켓 상품권. 지역 화폐 이거 다 똑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즉 현금 직접 돈을 내는 경우, 카드를 내는 경우, 그리고 돈처럼 작동하는 것, 상품권 예를 들면 뭐 지역 화폐, 문화상품권 뭐 이런 것을 내는 경우 세 가지가 있더군요. 외상하는 거는 빼겠습니다. 대신 그것도 결제가 되긴 된 거죠. 왜냐면 집에 갈 수 있잖아요. 밥 먹고 다음에 드릴게 하고 가는 건 결제가 된 거죠.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다음에 돈을 준다면 약속을 한 거고 결제는 끝났죠. 그걸로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어공리. 새로운 세금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서 확실히 세금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서 확실히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겠죠. 새로운 세금제도 만드는데 누구는 걷고 누구는 안 걷어지더라. 이거는 세금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세금 제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포인트만 찍으면은 가정과 회사는 수입을 먼저 예상하고 지출을 하지만 정부는 반대로 한다. 정부도 똑같이 해야 한다. 정부도 똑같이 수입을 예상하고 지출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세금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부과하지 말고 쓴 돈에 대해서 부과하자. 요 두 가지가 오늘의 얘기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